말이래요? 토지 정책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기본서는 215페이지 펴시고, 그러면 강의 노트 가지신 분들은 몇 페이지 펴냐면요, 37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책론 마무리하고 투자론까지 가는데 어려울 겁니다. 투자론 가면. 자, 그래도 처음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듣고 그렇습니다. 오늘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정책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책은 어디 펴도 상관없습니다. 토지 정책입니다. 토지 시장에 일정한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토지 시장이 개방한 것을 토지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 정책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뭐였습니까? 지역 지구제였습니다. 지역 지구제의 자세한 내용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공법생한테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지역 지구제의 개념, 그다음에 필요성, 지역 지구제의 어느 지역이 전용 지구에 지정됐을 때 발생하는 효과,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지역 지구제는 아마도 국계법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계법의 내용은 저하고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나중에 국계법은 아마 3, 4월, 5월달 과정에서 우리 부동산 이론인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할 겁니다. 지역구제 문제점 중에 하나, 제가 문제점 여러 있는데 문제점 하나만 제시했죠. 무슨 문제점? 지역구제 어느 지역은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땅값 떨어진다. 토지 소유자 간의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 형평성이 문제에서 나온 게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토지지역은 지역 지구권 양도, 자, 이거 배우고, 그다음에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은행 제도가 있고, 네 번째 뭐 토지 수제도도 있고, 토지 선매도 없습니다. 토지 정책이. 그런데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개발 이익 환수라는 것도 있고, 환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책에 소개한 것은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은행, 개발이익 환수, 뭐 토지 공개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험은 이 부분에서 출제하고 말아요. 토지 수용, 토지 선매, 개발이익 환수 이것은 나오면 지문 하나 나올동 말동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문제 출제되면 여기서 끝난다. 그다음에 지역지구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지구제 문제점을 해결해서 개발권 양도제 갑니다. 자, 개발권 양도제 보고 토지은행 제도는 책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만 살펴보고 갈 겁니다. 자, 개발도제. 개발 나오면 개발권 양도에서 가장 답이 많이 됐던 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시행하지 않는 제도입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답이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가 뭐냐면 원래는 미국의 역사 문화재,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보호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지구제가 시행됩니다. 자, 여기는 보전지역입니다. 규제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바로 옆에는 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해요. 개발지역입니다.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역지구제거든요. 그럼 지역지구제가 시행되면 문제점 하나가 개발 가능 지역은 땅값이 올라갑니다. 이걸 우발이익이라고 그래요. 왜 개발 가능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냐면 용적률 건폐율이 높아지거나 커지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높은 건물 지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러면 그 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감소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토지 가격은 떨어지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이 국가에서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순간 땅값은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발 손실이라고 합니다. 손실. 이게 지금 지역지구제 문제점이죠. 어느 지역은 땅값 올라갔습니다. 어느 지역은 땅값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권 양도제가 나온 것은 원래는 역사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지역지구제 형평성 문제를 좀 완화시켜 주거든요. 이렇게 지역지구제 시행되면 형평성 문제점이 발생했죠. 손실 발생했고 이익 발생했고, 그러면 국가에서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 이 지역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줬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요. 여기 이해되시죠?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우발 손실이 발생하고 개발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우발 이익이 발생한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내 토지 이용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했으니까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된다고 봐요. 토지는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한다. 손실이 발생하죠. 그럼 이 손실을 국가가 세금으로 국가 재정으로
이걸 보상해 줬습니다. 해줬어요. 그럼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형평성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손실은 세금으로 보존해 줬습니다. 그럼 손실이 없어졌죠. 그런데 여기 개발지역은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배 고픈 것은 참는다, 배 아픈 것은 못 참아요. 왜요? 내 땅이 지금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해서 보상해 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온 상태가 됐죠. 근데 그 옆에 토지 소유자는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형평성이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 옆에 사람이 국가에서 여기 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이익 보잖아요. 그럼 이 이익을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형평성이 맞게 하려면 우발 이익도 없애고 우발 손실도 없애야 돼요. 그럼 국가가 재정으로 세금으로 우발 손실을 보상해 줬다고 해서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형평성이 맞으려면 우발 이익을 버리고 우발 손실을 없애야 돼요. 그럼 이 우발 이익을 우발 손실로 이렇게 바꿔주면 우발 이익이 100원 발생했다. 우발 손실이 100원 발생했다. 그럼 우발 이익 100원을 우발 손실을 갖다 주면 우발 이익 없어지고 우발 손실 없어지죠. 이렇게 돼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이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했던 것은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 시행하지 않는 제도다. 근데 원래는 미국에서 역사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이 있는데 나중에 지역 지구재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제도로 바뀌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왜 형평성이 발생하냐면 여기 보존지역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10층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10층 이분은 개발을 만들게 우발 손실. 그럼 개발하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요, 여기 개발지역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10층까지를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보존지역이나 개발지역이나 10층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똑같아요. 다만 보존지역은 10층까지밖에 개발 가능 지역은 10층에서 15층까지 그러니까 보존지역 이 부분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개발할 수 없습니다. 개발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개발 가능 지역은 이 부분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대신에 이 보존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 미안하다, 너희들 개발 못하게 막아서 대신에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토지 소유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잖아요.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중에서 개발권만 떼어내겠다는 소리야. 갑의 토지 소유권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권능만 떼어내서 소유권하고 분리해요. 그래서 이 개발권을 주는 겁니다. 개발권을 갑 너 미안하다 보존적으로 지역에서 대신에 이 개발권을 가지고 개발 가능 지역에서 써먹으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갑은 개발 가능 지역에 토지가 하나 있죠. 그럼 갑이 개발 가능 지역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이 부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대신에 개발권이 필요해요. 개발권 필요하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보존지는 의 토지에서 개발권을 갑이 개발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용하는 겁니다. 의미되셨죠? 그러면 갑의 보존지에 있는 토지 우발 손실 개발권 받았죠. 개발지에 가서 이용하면 이 부분에서 이용 못한 부분을 이분이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우발 이익과 우발 손실을 이제 없애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 개발권 현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발지역에 토지는 가지고 없지 않습니다. 다만 보존지 토지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갑은 개발권 가진다 하더라도 이 개발권 가지고 개발 가능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야. 그럼 사용할 수 없다면 보존지역의 손실을 개발권 준다고 해서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신에 갑이 할 수 없는데 을이요. 을이 개발지역에 토지가 하나 있어요. 을이. 근데 을은 보존지역에 토지가 없습니다. 그럼 을은 이 부분을 이용하려면 개발권이 필요하겠죠. 갑이 을에게 파는 겁니다. 개발권. 그럼 갑이 을에게 개발권 이렇게 팔면 을의 현금이 갑에게 가는 거 이렇게. 그럼 시장기구에서 보존지역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개발권을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팔아요. 그럼 현금이 넘어오면 그 현금으로 여기 우발 손실을 없애주는 거고, 개발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데 지금 개발권을 사왔잖아요. 그럼 우발 이익이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보존지역의 우발 손실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그럼 원래는 개발권 양도제의 목적은 원래 목적은 보존지역의 손실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원래 목적은 뭐였고? 원래 목적은 보존지역의 역사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이었어요. 원래는 보존지역의 손실을 완화시키는 제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미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면 기억해야 될 거. 우리나라가 시행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의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 주는다. 다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보전지역 손실을 완화시켜 준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시행하지 않는다. 지역지구제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준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보전지역의 손실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시장기구에서 개발권을 사고 팔게끔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의미 전달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20회 이후에 한 두 번에 걸쳐서 시험에 나오는데요. 두 번 다 답은 똑같은 답을 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줬냐면 개발권 양도제는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줌으로써 손실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예요.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뭘 주는 거다? 개발권을 주는 것이다.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권을 줌으로써 보전지역의 손실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다. 됐습니까? 예,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깊은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 시험은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38쪽을 가면 강의노트 토지은행 제도가 있는데요. 토지은행 제도 나왔습니다. 그럼 직접 개입일까 간접 개입일까? 직접 개입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시행합니까? 시행하지 않습니까? 시행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제 토지 정책은 마무리할 건데 책을 잠깐 볼 겁니다. 우리 책 215페이지 가봐요. 215페이지 가면 개발권 양도제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니까 보전지역의 손실을 보존하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시행합니까?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미국에 있어서 이 제도는 처음에는 원래는 역사적 유물 보전이 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를 보호할 목적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마시라고요. 자, 그 밑에 줄. 오늘날에는 토지용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4번 토지용 규제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다. 토지용 규제 지역지구전에 인한 형평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하나이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림 나와요. 이번 내용 나오면서 그 그림이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16쪽 가장 밑에 봅니다. 216쪽 가장 밑부분. 시장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개입에 따른 부작용 없이 토지용을 규제할 수 있다. 정부 개입에 따른 부작용 없다. 재정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정부의 세금 부담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 217페이지 상단에 가면 3번 실효성을 위한 조건 나오죠. 그게 나올 일은 없지만 그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니까 그냥 두시고요. 3번 개발 허가제, 4번 개발 제한구역, 5번, 6번 이런 것들이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정책 수단들이잖아요. 가끔씩 지문에 나오는 겁니다. 지문. 뭐 지구단위 계획 제도가 뭐냐, 토지 적성평가 제도가 뭐냐, 이런 것들은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18페이지. 218페이지 가면 토지 비축 제도, 다른 말로요. 토지 은행 제도, 또 다른 말로요. 공공 비축 제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요. 토지 비축 제도, 공공 비축 제도, 토지 은행 제도 다 똑같은 말. 토지 은행, 토지 비축, 공공 비축. 그럼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토지은행하고 공공비축만 써주면 되겠네. 우리나라에 시행합니까? 시행하지 않습니까? 시행하고 있다. 자, 2번 목적 갈까요? 목적은 토지은행 제도는 국가가 나중에 미래에 토지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샀다가 필요할 때 써먹겠다. 그게 토지은행 제도거든요. 직접개입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시행한다는 거. 목적, 장래에 필요한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10년 후에 금단에다가 국가에서 공원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럼 10년 후에 토지를 살려면 비쌀 수도 있고 그때 구입할 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저렴할 때 개발되기 전에 사서 두고 있다가 필요하면 공공용지로 필요하면 그때 써먹겠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토지시장의 수급 조절을 위한 지가 안정. 10년 후에 금단에 토지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아요. 10년 후에 금단에 공단이 들어와서 토지 수요, 택지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때 택지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국가가 미리 샀다가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때 토지 수요가 증가한다면 토지를 풀어주겠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 조절을 통한 지가 안정. 이 두 가지가 거의 목적입니다. 3번은 큰 목적이 아닙니다. 개발이익 한수도 목적은 될 수 있죠. 개발이익 한수는 국가가 저렴할 때 사서 국가가 개발해서 판다면 개발이익 한수는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은 국가가 전부 다 한수할 수 있죠. 이게 개발이익 한수인데 3번은 큰 의미가 없고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3번 장점, 4번 단점인데 애우지 마시라고요. 애울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장점 갈까요? 장점, 제때 공공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개발한다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국가가 개발한다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읽어볼까요? 장점, 토지 비축제도는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를 개발을 막을 수 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국가가 개발한다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공공재나 공익시설을 위한 토지를 값싸게 적기는 적절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제때 공공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가 개발해서 판다면 개발이익을 국가가 전부 다 한수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애울 필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토지은행 제도의 첫 번째 장점, 개인들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점, 제때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단점으로 갑니다. 단점은 국가가 사서 비축하고 있다가 나중에 10년 후에 쓰겠다. 그러면 10년 후에 쓸 땅을 미리 사놓고 있다면 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죠. 10년에 쓸 땅을 지금 사놓고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죠. 관리의 문제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 어느 지역의 땅을 국가가 많이 사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이 풀리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땅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금단의 일부 지역을 국가가 토지은행 제도로 이렇게 샀습니다. 그 돈 가지고 금단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충청도 어디다 땅 산다, 전라도 어디다 땅 산다, 경상도 어디다 땅 산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금단의 돈이 풀리면 금단 일대의 토지가 또 수요가 증가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의미됐습니까? 이게 하나의 단점입니다. 세종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이 옛날에 영기군 있죠. 영기군하고 공주 일대인데 그 돈이 풀려서 그 주변 지역의 지가를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대투 현상 때문에. 그게 하나의 단점입니다. 되셨나요? 예, 됐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공영개발 219페이지 이런 내용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토지 공개념도 나올 일도 없고 그 밑에 개발이익 한수제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에서 토지 정책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럼 토지 정책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개 배웠습니다. 지역지구제하고 개발권, 양도제 배웠습니다. 아마 3, 4월, 5, 6월 과정에서는 국계법 내용을 저한테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자세한 내용 그때 보기로 하고 이제 220페이지 가면 주택정책으로 갑니다. 토지정책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주택정책은 딱 정해졌어요. 주택정책은 대부분이 임대료 규제에서 시험을 출제합니다. 그럼 주택정책 봅니다.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주택정책이다 이렇게 해요. 주택정책의 틀 잡아보면 그럼 이렇게 되었어요. 임대주택시장에 개입한 것을 임대주택정책입니다. 분양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장에 개입한 것을 분양가 정책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시장에 문제점이 있다. 그럼 임대주택시장의 문제점은 뭘까요? 거기 보면 두 가지죠. 임대료가 너무 높다. 또는요,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두 가지 점이 있게.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임대료를 정하겠다. 임대료 규제입니다. 두 번째, 아니다. 보조금 주자.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가 나오면 임대료 보조 나와서 뭐가 기억납니까?
임대료 보조 나오면 뭐가 간접 개입? 간접 개입. 돈 나왔잖아. 돈 나오면 간접 개입. 자, 세 번째.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자, 이게 임대주택 정책의 골자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 규제. 거의 대부분이 임대료 규제 시험에 나옵니다. 비중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임대료 규제. 그러니까 주택 정책에서 나 딱 하나만 공부하고 간다 시험장에 그러면 임대료 규제 공부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요 분양가 정책으로 갑니다. 분양가 정책은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 분양가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분양가 규제의 반대가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는 것, 분양가 자율화가 있습니다. 자율화는 정책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거든. 그럼 분양가 정책은 분양가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인데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정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통제 이러잖아요. 근데 분양가 자율화는 시장에다 분양가를 맡겨두겠다는 소리잖아요. 정부가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정책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거의. 최근에는 지문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오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선분양 제도가 있고 후분양 제도가 있습니다. 역시 선분양, 후분양 거의 나올 일이 없습니다. 한 20년 정도 안 나오다가 27회 때 지문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일이 없다. 그러면 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를 공부를 하고 핵심적으로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는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똑같으면 임대료 규제만 제대로 공부해도 나머지는 다 정리되게 되어 있다.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공급은 단독 문제 나올 일이 없어요. 만약에 임대료 보조가 단독 문제 냈다. 그러면 엄청나게 어렵게 내거나 아니면 그저 주거나 그냥 한 문제 맞추십시오 이렇게 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내요. 대부분이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냅니다. 그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이거 전부를 내겠다는 소리입니다. 전부 내면 임대료 규제에서 지문 3개, 지문 하나 이렇게 출제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 보조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이 두 개만 묶어서 한 문제를 출제한다든지 이렇게 출제합니다. 얘만 단독 문제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임대료 보조를 공부하는데요. 책은 펼 필요 없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임대료 규제를 공부합니다.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임대료를 정하겠다. 이게 임대료 규제. 다른 말로 임대료 상한제라고 그래요. 네. 임대료 상한선을 두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정부가. 임대료가 가격입니까? 아닙니까?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가격 통제 정책입니다. 이제 가격 통제 정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최고 가격을 정하는 최고 가격제가 있고 그다음에 최저 가격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최고 가격제는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요. 지금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소비자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최고 가격제를 최고 가격 얼마다 이렇게. 그럼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만 원이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무슨 10만 원이냐? 최고로 5만 원까지만 해. 그걸 최고 가격제라고 해요. 최저 가격제는 지금 가격이 너무 낮아요. 쌀 20kg가 만약에 2만 원이라고 해봐요. 쌀 20kg가 2만 원이면 그럼 농민들은 쌀 생산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2만 원이 뭐야? 최저로 5만 원 받아. 그게 최저 가격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가 있는데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지금 임대료가 50만 원이야. 너무 높아. 정부가 30만 원으로 정하겠다. 최고가 30만 원이야.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상한제고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격 통제 정책인데 가격 통제 정책 중에서도 최고 가격제입니까? 최저 가격제입니까? 최고 가격제입니다. 이게 임대료 규제가 최고 가격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상한제다. 옵니까? X입니까? O죠.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정책이다. OX? O.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 일종이다. OX? O.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를 최저 가격제로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틀린 말이고 최고 가격제다. 이제요. 임대료 규제.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 규제한다. 낮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이야. 50만 원이 너무 높아. 50만 원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최고를 정하겠다. 그게 임대료 규제. 자, 시장을 분석해 볼게요. 임대주택 시장에 분석합니다. 시장을 분석한단 말은 수요 공급 사항을 분석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기 전입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수요 곡선과 공급선을 만나는 점,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하고, 그때 결정된 임대를 무슨 임대료? 균형 임대료라고 하죠. 그럼 시장의 균형 임대료, 균형 임대료가 나왔는데, 뭐 이거 임대 단위수 다 생략합니다. 올 임대료가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이게 적정한 임대료라면 정부가 개입한다,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높아요. 너무 높으니까 임차인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50만 원이 뭐야? 50만 원이 규제 임대료를 정하는 거야. 규제 임대료. 임대료를 규제했으니까 임대료를 규제했다. 규제 임대료. 올 30만 원 이렇게 합니다. 30만 원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30만 원을 최고로 해라. 30만 원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그럼 30만 원까지 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28만 원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봐봐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뭐하고 있습니까? 통제하고 있죠. 임대료는 가격을 통제하고 있죠. 임대료의 상한선을 뒀죠. 얼마로? 30만 원으로. 그러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균형 임대료 50만 원입니다. 그때 임대주택의 거래량이 100개입니다. 이게 균형 거래량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수요량도 100개, 공급량도 100개였어요. 이게 균형 거래량. 그럼 균형 거래량은 100개인데 이 말은 수요량도 몇 개? 100개. 공급량도 몇 개? 100개. 이거는 균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높으니까 30만 원 규제했습니다. 그럼 30만 원 규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가를 지금부터 보자고요. 30만 원 규제한다면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나 감소시킨다? 증가시키겠죠. 30만 원에서 수요량을 보려면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 이 점에서 이렇게 거리항 수준으로 가봐요. 그러면 50만 원일 때는 임대주택 수요량은 몇 개 했습니까? 100개 했잖아요. 그런데 30만 원으로 임대를 규제했더니 수요량은 120개가 됐습니다. 수요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별것도 없어요. 봐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을 규제한다면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OX? O. 자, 공급으로 갑니다.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임대인이야. 임대인인데 한 달에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30만 원을 규제했습니다. 그럼 최고로 30만 원까지 받아야 돼. 계속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일부가 임대주택 사업에서 빠져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해요.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30만 원일 때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공급선하고 만나는 점. 그래서 이 점에서 결정된 점 80개죠.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한다? 감소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30만 할 때는 수요는 120개, 공급은 80개.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죠. 이걸 초과수요라고 그래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5, 6번 나왔죠.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을 규제했습니다. 그럼 뭐가 발생한다?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우리 시험은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까지만 나와요. 근데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 무슨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시험에서는요, 초과수요 발생한다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초과수요가 발생했다. 그럼 두 가지 현상이 발생했다는 소리거든요. 수요는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죠. 수요 증가했다. 공급은요, 감소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시험도 조만간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낼 거냐면 이렇게 내요. 틀린 말 만들려면 이렇게 내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을 규제했다. 그러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합니다.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 머릿속은 초과수요만 기억나요. 초과수요만. 초과수요 나와서 옳은 말 그런다고. 근데 틀렸죠. 초과수요는 옳은 말인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서 초과수요야. 근데 시험은 분명히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수염 보면 너무나 반갑지. 너 반가워. 그래서 옳은 말. 홍 선생 고마워. 저게 틀린지는 모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초과수요를 발생한다 말은 수요 입장이고, 그러면 공급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 소리야. 공급이 부족하다. 그럼 공급이 부족하면, 여기 더 가기 전에 공급이 부족하면 임대료는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지겠죠.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봐봐요. 지금 50만 원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30만 원 규제했습니다. 근데 공급이 감소해서 임대료는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됐어요. 이게. 그럼 초과수요 발생했다. 초과수요는 두 가지 물어봅니다. 초과수요의 크기, 그 다음에 초과수요를 계산해봐라. 초과수요의 계산 문제 나올 법한데 최근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초과수요의 계산 문제가 두 번 출제했습니다. 16회 때하고 18회 때. 그러니까 10년 이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수요 계산 문제는. 이 초과수요 계산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오면 전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얘는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나온 것 같아. 자, 초과수요 크기 갑니다. 그럼 초과수요 크기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크기죠. 그럼 초과수요 크기는 어느 경우에 초과수요 크냐? 왜 초과수요 크기를 물어보냐면요. 초과수요가 크기가 크면 클수록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초과수요가 크게 일어났다.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거든. 그럼 공급이 많이 부족하면 임대료는 높게 올라가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50만 원인데 30만 원 규제했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정부가 원하는 대로 30만 원에서 임대료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임대료는 더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과수요는 공급 부족이거든. 그럼 초과수요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이 정책 효과가 결정되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초과수요가 크면 클수록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커질까 작아질까? 잘 생각해봐요. 초과수요가 컸다, 공급이 부족해졌다. 그럼 정부가 원하는 것은 임대료를 30만 원에 묶어야 되거든요. 50만 원이 너무 비싸니까 30만 원 규제했죠. 그러니까 3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30만 원 규제했더니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을 몇 개로 오네요? 30만 원 규제했습니다. 30만 원 규제하면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을 몇 개로 원합니까? 120개. 그럼 만약에 임대주택이 120개가 공급된다면 그럼 30만 원에서 임대료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 효과는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80개로 감소하죠. 80개로 감소하면 그러면 정책 효과는 있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거예요. 임대료가 높아질 거니까. 80개로 공급이 감소하면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만큼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럼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 초과수요가 커졌다. 정책 효과는 크다 작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작다. 만약에 공급이 증가한다고 봐요. 임대료 규제했는데 공급이 증가한다. 그럴 일이 없지만 공급이 증가한다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 효과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게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조해서 내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30만 원 규제했다. 나는 25만 원 받을 거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공급은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공급 감소가 크면 크다. 클수록 초과수요는 커지는 거죠. 초과수요를 다른 말로 한다면 뭐예요? 공급 감소란 말이에요. 그럼 공급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임대료는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낮출 목적이었는데 임대료가 더 높아지면 정책 효과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초과수요가 크면 클수록 정책 효과는 크다 작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초과수요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라고. 자, 초과수요의 크기.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 말은 자, 이 상태에서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는데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 증가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는 소리잖아요. 자, 수요랑 변화가 커야만이 탄력적이죠. 그럼 탄력적으로 되면 수요가 100개에서 150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150개 탄력적으로 되면.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이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든다 이 소리거든요.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량이 많이 증가한다.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량이 많이 감소한다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수요 공급이 탄력적이가 돼가지고 수요는 150개가 되고 공급은 50개 된다 이봐요. 그러면 초과수요 커진가 작아진다? 커지는 거죠. 그러면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는 크다 작다? 크다.
이렇게 봐요. 임대를 규제했습니다. 50만 원인데 30만 원 규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요도 완전 비탄력적, 공급도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수요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량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수요량 공급량 그대로 100개다. 그러면 초과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초과수는 작아지는 거죠. 그럼 탄력적일수록 수요량은 크게 증가해버리고 공급량은 크게 감소하니까 탄력적일수록 초과수는 크다 이렇게 나온다. 크다. 그 다음에 기간으로 가요. 단기하고 장기. 장기 초과수가 크다. 크다. 자, 갑니다. 임대를 규제했습니다. 여러분이 임대인입니다. 그럼 50만 원, 30만 원 규제했습니다. 그럼 바로 임차인들에게 너 나가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100개에서 80개로 감소했단 말은 임대주택 공급자들이 일부가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했다는 소리거든. 그럼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방 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방 빼려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방 빼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방 빼란 말 못하죠. 그럼 단기. 이게 단기라면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 나타나요. 공급 곡선. 이게 단기입니다. 이게 S0. 이게 단기고 이게 장기가 되는 거죠. 장기. 그럼 단기는 공급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그림에서 자 봐요. 이 그림에서 장기적으로 초과수요는 몇 개입니까? 장기적으로 이 그림에서 장기적으로 초과수요는요? 아니죠. 40개. 자, 장기적으로는 수요는 120개 되고 공급은 80개잖아요. 그럼 초과수요 몇 개요? 40개죠. 단기. 단기는 공급이 감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단기는 수요만 증가하죠. 그럼 단기적으로 초과수요는 몇 개요? 20개.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초과수요는 장기에서 커진다, 단기에서 커진다? 장기. 그래서 탄력적인 게 장기잖아요. 탄력적인 게. 의미하셨죠? 그러면 초과수요가 발생하는데 시장의 균형임들보다 더 낮은 수요를 규제했을 때 초과수요가 발생하는데 초과수요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이 뭐할수록 탄력적일수록 기간으로 장기에서 초과수요가 커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초과수요가 크면 클수록 정책효과는 크다 작다? 작다 이 소리예요. 작다. 정책효과는 작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정책효과는 작다. 효과는 작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정책효과가 작은 것을 물어본다, 큰 것을 물어본다? 큰 걸 물어보겠지. 아니 정책을 폈는데 어떤 경우에 정책효과가 커집니까? 이걸 물어봐야지. 어떤 경우에 정책효과가 작습니까? 이걸 물어보겠냐고. 어? 그럼 만약에 임대를 규제했는데 정책효과가 어느 경우에 커집니까?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 되죠. 수요와 공급이 많을수록 비탄력 주소. 기간은 단기에서 장기에서 단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자, 인상 별로 안 좋아집니다 지금. 어려운가 봐요. 왜 어려울까? 감이 지금 안 오거든. 5일 정도 쉬었다고 하니까. 그치? 자, 효과 갑니다. 정책에서는 효과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정책에서는 효과. 그럼 임대료 규제의 효과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단기, 장기로 나눠서 봅니다. 단기하고 장기로. 근데 궁극적으로는 장기일까요? 단기일까요? 장기죠, 장기. 시험 문제는 단기는 거의 나오잖아요. 장기에서만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만.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이 부분에서 지음문 만들고 특히 초과수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장기적으로 효과. 결론. 장기적으로 효과 좋은 게 있다 없다?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효과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잘 물어보는데 효과는 좋은 게 없다 그러면 끝나요. 그럼 끝입니다. 자, 좋은 게 없다. 오늘 임대료 규제하고 두 번째 시간에 조세 정책의 효과 나오거든요. 조세 부가시 경제적 효과 그러면 좋은 거 없다 그러면 끝나요. 그럼 답이야. 뭐 기억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자, 볼까요? 장기적으로 임대료 규제 효과 단기는 보류하고 장기적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 임대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임대료 규제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효과는 결론은 좋은 게 없고 몇 번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두 번이나 세 번 들으면 아이고 또 나오네 금방 알 수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시험장에서 잘 생각 안 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여러분 임대인이면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30만 원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것이고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수선 유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301호 임차인이 와서 도배장판 해주세요. 그러면 살만 하던데 살기 싫으면 나가든지 이렇게 해요. 그럼 수선 유지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수선 유지 안 해줍니다. 그럼 임대주택 질적 수준은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나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임대주택 사업한다 하더라도 50만 원 아니라 3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양질의 자재를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그럼 임대주택 질적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는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안 할 거야. 이번에 임대차 기간 끝나면 다 나가라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거야. 이런 사람도 나오죠. 그래서 타용도 전환해요. 타용도 전환해서 임대주택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 공급 감소합니다. 주택난을 심화시켜요. 주택난을 심화. 좋은 게 없네요. 자, 이번에는요. 네 번째부터 볼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 가면 30만 원 규제한다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몇 개입니까? 80개죠. 80개. 장기적으로는 원래는 100개 했잖아요. 100개인데 공급이 감소했잖아요. 공급이 감소 80개밖에 안 되죠. 이게 지금 여기잖아요. 타용도 전환해서 공급 감소해서 주택난이 심화됐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갈 임대주택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이사갈 곳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사갈 곳이 없다는 소리 뭐라 하냐면 임차인 주거이동. 주거이동이 이사가는 거예요. 주거이동을 촉진한다 제한한다? 제한할 수밖에 없죠.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 그럼 1번, 2번, 4번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애울 게 없다니까요. 좋은 게 없다 해보면 끝난다니까. 임대료 규제 장기적 효과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끝이야. 나쁜 것만 나타난다. 자, 여기 갑니다. 한번. 이건 잘 들어보셔야 돼요. 30만 원 규제했습니다. 수요는 몇 개? 120개. 공급은 몇 개? 80개입니다. 80개. 그래서 초과수요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초과수요 발생했습니다. 장기든 단기든 초과수요는 발생해요. 다만 초과수요는 단기에서 커진다, 장기에서 커진다. 장기에서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초과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임대료는 얼마래요? 30만 원이죠. 근데 공급이 80개로 감소하니까 실제로 임대료는 임차인들이 얼마만큼 부담해야 되냐면 80개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 수요구선을 만나는 점, 이 점, 이 임대료가 임차인이 지불할 용의가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내에서는 임대주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30만 원 내에서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임대주택 공급이 여기 120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주택 공급이 120개다. 그러면 수요도 120개, 공급도 120개에서 임대료가 3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런데 80개밖에 공급이 안 됐어요. 80개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임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다시 해볼까요? 자, 만약에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100개 됐다 해봐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100개 됐다. 그럼 임대료는 얼마래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자, 120개가 공급됐다? 그러면 30만 원. 만약에 150개가 공급됐다 그러면 30만 원 더 낮아져요. 100개가 공급됐다? 그러면 50만 원입니다. 80개밖에 공급이 안 되죠. 그럼 임대료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실제 임대료는 얼마까지? 70만 원까지. 정부가 말하는 임대료는 얼마? 30만 원. 임대료가 두 개 나왔습니다. 이걸 이중 임대료라고 그래요. 이중 임대료, 이중 가격입니다. 이중 가격이 발생해요. 그럼 정부가 원하는 3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임대주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암시장이 형성돼요.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암암리에 돈을 얼마까지 줘야 돼요? 70만 원까지 줘야 되죠.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증가시켜요. 그것도 뒷돈 줘야 돼요. 암암리에 뒷돈 줘야 됩니다. 음성적 지출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해요. 이게 임대료 규제했을 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임대료 규제했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상한제다. 지금 임대료,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을 규제한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시장 기준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해요. 낮은 수준에서 규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이 뭐할수록 탄력적일수록 기간은 장기에서 단기에서 커진다는 겁니다. 단기 효과는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 장기적 효과. 장기적으로는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걸 분양가 규제라 봐요.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임대주택 시장이 아니라 분양주택 시장이라고 봐요. 지금 시장이 형성된 분양가가 시장이 형성된 분양가가 시장에서는 아파트 평당 500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300만 원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죠. 건설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이번까지만 공급하고 나는 다른 용도로, 나는 건설사업, 주택 건설사업이 아니라 나는 토목사업으로 옮겨갈 거야.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겠죠. 공급이 감소하면 뭐가 발생할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분양가 규제했을 때 시장의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이 규제한다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OX? O.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OX? O. 초과 수요 발생하는데 초과 수요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이 많을수록 탄력적으로 크다. 기간은 장기에서 크다, 단기에서 크다? 장기에서 크다. 똑같게 나옵니다. 임대주택의 분양주택의 공급 감소, 주택난 심화.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되셨죠? 똑같다는 거. 이제 하나만 추가합니다. 만약에 if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대요. 보다 높다. 이 말은 지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만약에 70만 원 규제한다기보다 70만 원. 그러면 7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겠잖아요. 70만 원 규제했습니다. 70만 원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70만 원을 초과하지 말아라 그 소리거든요. 그럼 70만 원 초과하지 말아라. 이미 얼마에 형성돼 있어요? 50만 원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미 50만 원이 형성됐는데 70만 원을 초과하지 말아라. 그러면 얼마에 형성돼요? 그냥 50만 원이지. 봐봐요. 자, 균형 임대료 50만 원입니다. 근데 30만 원 규제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 규제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런 일이? 근데 시장의 균형 임대료 50만 원인데 임대료 규제를 70만 원 했다.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에 했다. 그럼 7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70만 원 초과하지 말아라. 그럼 50만 원 그대로 형성됩니다. 그럼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다. 이러면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효과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얘도 시험 지문에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 다른 말로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을 규제했다. 그럼 시장에 반응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말은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수선 유지 안 해준다.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임차인의 주거인을 제한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 임대료도 없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임대료 규제는 심화학습 거의 방불케 다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는 말, 초과 공급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문도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초과 공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앞뒤로 무슨 어떠한 미사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란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뭐만 나타나요? 초과 수요만 나타난다. 초과 수요도 나타나기 조건이 시장의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을 규제했을 때 초과 수요 발생한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는 높은 수준을 규제했다.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OX, X. 초과 공급이란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절대로 없다. 자, 여기까지가 임대료 규제에 관한 겁니다. 자, 이제 39쪽, 강의 노트 39쪽 오면 임대료 보조가 있는데요. 그래서부터는 10분 쉬었다 하셨습니다.